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 및 미국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또 고려대 세종 캠퍼스 초빙 교수로서 활동하시면서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통일교육원 교원고 교수 등을 맡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그동안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주미 한국대사관 통일협력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셨고 또 북한 대학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전문가이시고 남북관계 통일 문제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이덕행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주환 원장님께서 아주 소개를 잘해 주셔서 과분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만요.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협력 방향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40분 강의를 하고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더운 날씨에 특히 장마철에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현장에 참석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우리 참석자 여러분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초원 원장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저는 198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32년 8개월 정도 통일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통일부 퇴직하고는 작년부터 고려대학교의 통일외교 안보 전공 특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아마 중국에 관해서 하셨을 것이고 다음 시간엔 일본 또 그다음에 러시아 여러 가지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지리의 힘이라는 아마 교보에서도 팔리는 그런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서문에 보면 한반도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4대 4개의 국가죠. 특히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의 강국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과거 동아시아 지역 핵심이었던 국가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는 동서냉전의 한 축을 이뤘던 국가이고 또 바다 건너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먼 주변 국가가 아닌 것 같지만 태평양 국가 미국이고 또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국가이기도 하죠. 보면 지금 한반도 북쪽 북한은 중국하고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15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아마 한반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크죠. 네, 크고 현재 한국을 만드는데 과거 한반도의 분단이나 그다음에 오늘의 대결 상태를 만드는데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고 또 통일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주변 국가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태평양 국가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우리가 1882년에 한미 수교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관계는 이제 1945년 분단, 그다음에 1950년 북한의 남침,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지하면서 한미 연합군이 한미 그다음에 연합군이 이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53년 10월인가요? 한미 동맹을 맺고 한미 방위 조약을 맺고, 또 남한이 정상 국가화되고 세계화된 국가로서 세계 우뚝 서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국가입니다. 자, 먼저 미국에 관해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관한 이제 소개를 위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 이념에 관해서 간략하게 썼는데, 고립주의와 국제주의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아이솔레이셔니즘과 인터내셔널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국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과거 유럽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여서 유럽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19세기 몰로 대통령 때 고립주의 정책을 폈죠. 하지만 그 굉장히 여러 면에서 강국인 미국이 세계 정치에 관여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적 리더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항상 미국이 국제 문제에 관해서 고립주의 정책을 펼 것이냐 국제주의 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면에서 대정책 이념을 본다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대립이죠. 이거는 주로 이제 주요 과제와 외교 목표 수단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 이상주의라면 인권이나 민주주의, 시장 질서, 자유무역, 집단안보체 등 하여튼에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가 지향하는 이념을 위해서, 이념적 가치를 위해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현실주의적 입장인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맹을 통해서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 유지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제주의와 잠깐만요.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이런 모형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보면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라든지 현실주의적 고립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고립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국 정책은 이 사이에서 이렇게 교체되는 경향도 있었고, 또 어떤 시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미국의 그 대외 정책 이념이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안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새로운 것들이 강조되는 것들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는 그 2000년,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2001년 9.11 사태는 사실은 그 테러 집단이 미국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9.11 사태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이었던 사람들이 테러 집단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내가 국제사회에서 내가 외교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9.11 테러를 겪고 나니까 국가 이외에 테러 집단 등이 안보 경쟁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펼 때도 이제 국가 이외의 테러 집단, 테러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론되기 시작하죠. 아울러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태 재균형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피벗 투 아시아라고 했다가 용어를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바꿨는데요. 과거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으로 또 석유를 공급하는 데 중요했던 중동 문제에 편중되었다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에 다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태 재균형 정책을 하죠. 아태 재균형 정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이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2000년대 후반부부터 이제 미국은 G2라고 하죠. G2라고 하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펴기 시작하고,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된 쿼드, 그 다음에 그 어커스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협의체도 작년 9월에 창설이 됐고,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5국 정보동맹체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 대외 정책을 하면서 이제 고려되는 것들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과 미국,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전략, 그다음 앞으로 협조 관계에 관해서 볼 때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본격화된 것은 6.25 전쟁이었고, 또 그동안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높여갔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 핵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좀 조망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관계의 시작은 뭐 그 이전에도 1860년, 66년 이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1866년 제너럴 셔먼호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을 약탈하다가 평양 군민들과 충돌해서 배가 불태워지고 선원들이 전부 사망한 사건이 있죠. 또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가 그런 그 군민 항쟁을 지도했다는 그런 신화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에 1871년 미국의 배가 와서 강화도에 와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진상조사 사과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 강화도에 있는 방위군과 전쟁도 하고 해서 촉합의도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과 미국은 1882년 처음, 특히 서구 열강 중 처음으로 수교를 합니다. 조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그때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수교를 했고,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의 영향력이 많던 청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과 수교를 맺도록 적극 권하죠. 그래서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조선 조정에서는 미국에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05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맺어지죠. 카스라는 일본의 수상이고요. 테프트는 미국의 육군선 장관인데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그 이익을, 국가적 이익을 인정받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게 되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 이후에 이제 1905년 한일 그 을사 보호조약인가요? 보호조약이 맺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힘이 약했던 조선으로서는 제국주의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미국의 인정이,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매장을 맺음으로써 조선의 식민지가 되는 길이 좀 빨라진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은 사실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도 기억하고 앞으로 국가 이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과거 일을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적은 건데 한반도 분할이라는 논의는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청일전쟁 때도 있었고 러일 전쟁 전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분할이 됩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남북 분단은 1945년이 됐고, 그다음에 6.25 전쟁은 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미군이 중심에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 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한미 동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5년에 월남이 폐망하게 되죠. 월남이 월맹과 배통에 폐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1970년부터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시작하고 한미 연합사도 78년에 만들고, 하지만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에 이양이 됐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 이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우리 앞으로의 미국의 전략, 그다음 미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현 단계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북한과의 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미 관계의 특징을 한번 보면, 북미 관계 이제 특징 중에서 먼저 환경 구조라고 볼까요? 북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북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거 보면, 첫째, 한국의 대북 정책에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정부는 1988년 그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으로 북방 정책을 열어갔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죠. 통일봉남이라고 하죠. 우리 정부는 1988년 7.7 선언 이전 북방 정책을 취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동의 없이, 남한의 참여 없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폈었죠. 하지만 1988년 7.7 선언을 시작으로 북방 정책을 펴면서, 북방 정책의 골자는 이거잖아요. 우리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또 북한의 우방 국가였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의 우방 국가와 관계 개선을 막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 북방 정책을 펴면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를 독립변수로 인정하면서 북한 고립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그 다음에 우리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요인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들 수 있죠. 1980년대 말부터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미국 간의 관계는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까 그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전통적인 국가 간의 관계 외에도 테러 집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관계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미국 정책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같이 로그 스테이트, 그 다음에 잠깐만요. 로그아웃 돼 있다고 돼 있네. 되고 있나요? 네, 예, 예. 예. 네. 계속 하겠습니다. 미국 정책의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관계죠. 지금 지난번 강의 시간에 우리 중국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강의하면서 냉전, 탈냉전, 신냉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신냉전의 시대죠. 그래서 북중러와 한미일이 지금 결집하는 그런 관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본다면 굉장히 비대칭적인 관계죠. 미국과 북한은 굉장히 비대칭적인 관계예요. 또 하나는 인식과 접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로를 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보다는 북한이 적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우려한다고 하고, 또 미국은 북한이 불량 국가다, 악의축이다,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고, 뭐 현재 더 이상 악의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이거의 연장선상인데, 북한은 갈등적 편승이라고 할까요? 미국을 적대시하면서도 또 외교적 공존을 바라는 뭐 그런 것들. 지금 보면 평양에 가면 그 영어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 열기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평양 중산층은 중고등학생들을 다 영어 과외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또 미국의 언어에 대해서도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북한을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다 1대1로 대화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90년대, 97년에 4자회담이라든지 2000년대 초반에 6자회담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다자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하지만 이제 다자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북미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상호간의 인식을 본다면 북한은 굉장히 적대적 부정적인 인식도 많죠. 많아서 뭐 6.25 전쟁 경험에 관해서도 그다음 팀스 훈련에 관해서도 예비 전쟁이고 핵심 전쟁이다. 뭐 대북 전쟁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그랬죠. 미 제국주의에는 반대하지만 미국 인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김정일도 최초로 쓴 통일 논문에서 조미 관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고, 북한은 냉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체제 보장을 받고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60년대에는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있을 당시에 푸에블로 사건도 일으키고 이시 120일 격추기도 시켰고 했지만 70년대 초반부터 북미 평화협정 체결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북방 정책이 88년에 있었다면 북한의 남방 정책도 88년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북경 접촉도 시작하게 되고, 또 90년 초반에 지금은 사망한 김영순 당 국제부장이 아놀드 켄터 공성차관과 면담을 했죠. 그래서 그때 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미국 수교만 되면 미군 철수장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똑같은 메시지는 김정일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그다음에 울브라이트 장관에게도 전달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식이나 정책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6.25 전쟁 이후에는 이제 세계적인 냉전 정책이라로 봉쇄 정책을 했다가, 그다음에 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하죠.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북한 붕괴론과 연착륙 정책을 핍니다. 하지만 사실상 고난의 행군기를 극복하고 김정일이 집권하고 다시 북한이 소생할 그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98년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 문제가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윌리엄 페리가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되고, 그 즈음부터 북한 붕괴론부터 북한에 변화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악의 축으로서 이제 테러 집단과의 연계, 대량 파괴 무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정책의 핵심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핵 협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보니까 40분 강의여서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그 북한은 통미봉남을 하고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깨집니다. 그게 93년 3월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93년 3월에 NPT 탈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선 이제 미국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북미 간 양자 협상이 시작되고, 우리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한국의 승인을 받아라는 말은 없어지고, 오히려 이때부터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접촉을 적극 권하게 되죠. 그래서 1차 북핵 위기가 93년 3월에 시작돼서 그해 6월부터 북미 접촉이 시작되고 94년 10월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수로도 짓게 되고, 그 와중에 중위도 제공을 하고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지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지만 2000년 10월에 북한이 이제 제임스 켈리 그 당시 국무성 차관보가 북한을 갔을 때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2차 북핵 위기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자 회담은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내용들은 그냥 당시 내용들은 자료에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은 핵실험을 해요. 2006년 9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6차 회담 와중에 북한이 2005년에 핵 보유 선언을 했죠. 우린 핵이 있다.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고 화성 14호, 15호, 17호 해서 올해까지 이미 대륙간 탄도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죠. 거의 성공합니다. 아마 실전 몇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울러 이제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성공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하죠. 미국이 양자 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현재까지 총 10번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대북 제재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북한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대북 제재는 2016년과 17년에 있던 6번의 제재예요. 이 포괄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외부로 그 수출하는 길이 막히고 또 북한의 외부의 물자를 북한으로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자,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잠깐 정부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북한이 여태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다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면 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집권을 했는데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북한은 총 6번의 핵실험을 여섯 번의 핵실험 중에 4번의 핵실험을 오바마 정부 기간에 했어요. 2006년 그 기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4회를 오바마 정부 기간 중에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우라늄 녹취시설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다가 그 다음에 법에다가 노동당 당 규약에다가 이미 핵국가라는 것들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 해놨죠. 오바마 정부를 이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회담,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아마 공식적인 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트럼프 정부의 그 대북 핵협상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을 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적 굉장히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후일담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잠깐 보면 2018년 6월에 미국과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공약도 하고 안전 제공한다는 얘기도 했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그 다음 해인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있었습니다만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죠. 후일담입니다만은 북한은 아마 합의문을 만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이 반대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 다른 핵시설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내려진 핵심적인 제재들을 해제하기를 원했고 미국은 그거 제재를 해제하면 여태까지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 언론에 볼턴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책에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맺지 못한 이유에는 아마 정치적 이유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판문점 회동을 했습니다만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 관계에 있어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 아마 공식적으로
우리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아마 크게 어나운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처럼 뭐 대북 정책의 목표가 뭐다,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다, 뭐 이행 계획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한 바에 따르면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는 동맹, 외교 강한 억지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부연한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타결 방식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하도 아니고 아마 이 중간 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선결 조건 없이 협상하면서 핵 동결이라든지 일부에 폐기하면 상응 조치,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면서 좀 비핵화를 이어가려는 그런 중간적인 정책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작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아마 굉장히 큰 기대는 안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작년 6월 달에 대화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급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고 올해 3월에는 화상포 17형 발사도 했고 올해 1월에 당 중앙위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는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지도를 전면 재고하고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파기하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ICBM 발사는 여러 번 했고 핵실험만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 북한이 했던 6번의 핵실험 중에서 여름 핵실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핵실험은 9월, 10월이나 아니면 1월, 1, 5월에 돼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여름이라는 지역이 더운 시기가 핵실험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핵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가 협력 방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협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북한의 남침, 그다음에 6.25 전쟁, 그다음에 이제 그 휴전 협정, 그다음에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을 겨냥한 전략적인 동맹이었죠.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시고 나서 12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해서 그 당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제가 외교부 자료를 보니까 그 공동성명에 있는 키워드는 이제 크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이것은 이제 평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기술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기존의 한미 동맹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북한만을 상징한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전략 동맹, 가치 동맹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넘어서 아마 이제 예상하기에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문제를 한미 동맹에서 같이 관여한다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나토 확대 회의에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고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출범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석을 했고요. 이 한미 동맹이 이제 북한의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 핵 문제죠.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도 아마 우리 정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구상들을 외교부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상호지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 그다음에 비핵화 진정에 따라서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울러 아마 그 지난 정부와 달리 핵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 정부가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당사국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사실은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 그래서 대북 제재 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관여를 하겠다. 그리고 비핵화가 진전될 때 북한의 경제라든지 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라는 제안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안보 대화 채널은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만들자라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변수죠. 중국 변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반도는 중국과 대부분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1334km의 국경이 있고 사실 그 지정학적인 요인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바뀔 수가 없고 우리 옆에 있는 국가는 이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있는 거이고 안보 면에서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지만 또 경제 면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보 면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서 글로벌 포괄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특정 중국과 미국 사이에 딱 중간에 있어서 양쪽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라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마 현 정부에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미 간 협력 방향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한일 관계죠. 사실은 그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일 동맹이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미일 동맹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을 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 또 최근에 이제 요새는 경제적 자원이 안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 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간 협력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반도의 미래의 비전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에 가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통일부 주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의 그 전문가라든지 당국자 이런 사람들에게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의 답변은 그래요. 당국자든지 전문가들이 우리의 우방 국가인 한국 정부나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는 지지한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미국의 정책적 고려대상이 아닌 거죠.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반도의 통일 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을 적은 이유는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적 국가적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활자화하기 이상으로 통일이 중요하고 또 통일 미래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국민적 힘도 모으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하고 또 끌고 나가야 되는 또 남북 간의 동질성도 회개된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 또 그다음에 이 통일된 한반도는 남과 북이 중심돼서 통일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변 국가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의 최우방인 또 우리와 많은 그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 국가인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미 간의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협력 방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끝났네. 오늘 우리 강의 저를 소개하시는 우리 김 원장님께서 딱 40분 강의를 하라고 해서 40분 끝냈습니다. 이덕행 교수님의 열강에 대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대면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덕행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